오늘은 정말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할 건데요. 오늘은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조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캐드한테 물어보는 거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조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안 쓰는 명령어도 있고. 자, ID 점의 좌표를 찾는 명령입니다. 리스트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dbList는 화면의 모든 오브젝트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안 해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ID, 리스트, dbList는 쓸 일 없어요. 중요한 건 얘예요. 디스턴스의 약자로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디스트는 메주어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메주어는 거리란 뜻이고요. 지오메트리는 형상이란 뜻이죠. 얘는 거리, 반지름, 면적, 최적을 계산해 줍니다. calculator는 계산기란 뜻이에요. recover는 복구하다. 요 정도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계정 마크, VP 아웃, 가리기, 드로잉 오더, 드로우 오더, 오브젝트의 순서.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순서를 바꾸는 명령어. id나 리스트나 dbList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id, 엔터, 그다음 마우스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XYZ 좌표를 보여줍니다. 아니, 이걸로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id 명령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서클이랑 라인을 그려보죠. 서클, 라인, 렉탱. 자, 리스트,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레이어가 0에 있고 중심점의 좌표는, 반지름은, 원둘레는, 면적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동으로 딱 계산돼서 나와요. 다시 볼까요? 리스트. 그럼 캐드가 뭐라고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 라인이고, 레이어는 0에 있고, 프롬 포인트, 투 포인트, 선의 길이, 선의 각도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 폴리라인이고, 그리고 클로즈드, 닫혀있고, 선 두께는 0이고, 면적은, 파라메터는 둘레입니다. 시작점, 앳포인트, 시작점, 앳포인트,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이렇게 선에 대한 정보를 쭉 보여주는 명령어가 그냥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 dbList. 그러면 아예 선택 없어요. 그냥 모든 객체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dbList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dbList 치면 돼요. 중간에 엔터 누르라고 나와요. 엔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요. F2키 누르시면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이렇게. 저는 커맨드 라인이 떠 있죠.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아래에 나오는 거고, 커맨드 라인이 붙어 있으면 문자 창이 새로 뜰 겁니다. F2 키, 다시 F2 키 누르면 텍스트 윈도우가 닫혀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트 명령어를 알아보죠. 디스트는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디스턴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거리를 측정할 첫 번째 점이 어디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이죠.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요. 디스턴스, 거리는 이렇고요. 각도는 이렇고요. 그 다음 델타 값, 즉 좌표를 계산한 델타 값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보를 보여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기 클릭하고, 자, 멀티 포인트가 있네요. 네,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얘가 클릭한 점들에 대한 전체 선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로도 나올 수 있고 선의 길이로도 나올 수 있고 토탈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에어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디스트는 종종,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거리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디스턴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계산하는 명령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에어리아 보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 어디 갔나요? 안 적어놨나요? 여기다 써보죠. 에어리아 면적 계산 명령입니다. 에어리아는 단축 명령어가 아마 AA일 거예요. 단축 명령어가 AA입니다. 맞을 거, AA가 맞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에어리아예요. 왜냐면 얘가 AR2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서 AA가 된 겁니다. 에어리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어리아 이렇게. 그래서 단축 명령어가 AA예요.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면적에 대한 상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자, 두자, 세자, 자라는 단위를 써요. 또 있어요. 인치, 피트 등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죠. 자,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1000 밀리미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미터 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1미터 제곱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제곱이란 얘기는 면적이죠. 그죠? 1미터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미터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얘는 부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공통점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1000씩 올라가요. 1m 제곱이라는 얘기는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러니까 100만이 됩니다. 1m 세제곱은 1mm, 그러니까 1000mm 곱하기 1000mm 곱하기 1000mm, 가로 세로 높이죠. 그러니까 1000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단위 자릿수를 찍은 거예요. 1000단위 자릿수를 보면 금방 알죠. 1000을 싹 빼버리면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공 6개를 빼면 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 공 9개를 빼면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외우기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한자, 두자 이렇게 자라는 단위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쓰냐면 이 한자, 두자는 유리집이요. 유리집에서 쓰고요. 목재소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판을 사러 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OT 36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36은 뭘까요? 그게 세자 6자짜리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OT는 두께예요. 합판의 두께를 말합니다. T가 thickness, 즉 두께란 뜻이고요. OT 3의 6짜리, 그럼 3세자에 6자짜리 합판 하나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혹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30.3 센티미터입니다. 한 자는 30.3 센티미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피트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럼 이 피트는 얼마일까요? 네. 30.48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한자나 1피트나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죠? 신기하게 참 잘 맞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도량형, 그러니까 즉 거리를 측정하는 그 거리의 단위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라는 단위는 사람의 한 뺨을 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평균 키의, 그러니까 평균 키를 가진 사람이 한 뺨을 이렇게 쫙 뻗잖아요. 그럼 나오는 그 한 뺨의 길이가 한 자입니다. 피트는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이요. 발의 크기를 따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발이 조금 작은 케이스라, 저는 조금 작아요. 27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제가 재봤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쫙 늘려가지고 딱 쟀더니 20c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손발이 작아요. 근데 한자가 30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30cm 나오는 분 계세요? 그 음악에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라흐마니노프라는 그 러시아의 그 음악가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 라흐마니노프가 작곡가예요. 이 사람 곡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손바닥을 쫙 펴면 대략 30cm가 조금 넘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 키가 얼마냐면 190이 넘어가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손이 크게 타고났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한 레까지밖에 안 가. 도 레까지밖에 안 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도에서 미까지 간다 그랬나, 도에서 파까지 간다 그랬나 그래요. 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이, 당대 피아니스트들이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치는데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음이 안 나오잖아요.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한자가 15cm인가 16cm밖에 안 됐어요. 원래.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난 조금 더 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이죠.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한자가 30.3으로 굳어졌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옛날 삼국시대 때는 한자가 진짜 한 뼘이었어요. 한 뼘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졌답니다. 넌 그거밖에 안 돼? 난 이만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자가 커야 나한테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가 작아야 유리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가 커야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는 원래 따지면 한 20cm 정도가 돼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22cm 정도? 근데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한자가 30.3으로 굳어졌습니다. 원래 자는 손바닥 한 뼘이고요. 피트는 발바닥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양이 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유리집에서도 한자 두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계세요. 저도 이제 올해 아이가 고3이긴 하지만은 늘 거쳐가는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유치원을 보내면 애들이 물고기도 받아오고요, 곤충도 받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물고기부터 시작했어요. 물고기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곤충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키우려고 가서 어항을 보는데요, 자반어항이라는 걸 팔아요. 자반어항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저 자반이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 일반적으로 자반이라는 얘기하면 이제 고등어 자반이나 아니면 콩 자반이잖아요. 근데 유리집에서 그걸 찾을 일은 없잖아요. 반찬을 찾을 일은 없잖아요. 도대체 저 자반이 뭘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자 반어항이에요. 한자 반어항이요, 45cm짜리를 뜻해요. 한참 웃었어요 혼자. 45cm인데 한자 반어항 줄여서 자반어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이제 장이 대부분 다 붙박이장으로 오죠. 근데 이제 붙박이장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장을 사야 돼요. 그럼 장을 사러 가면 12자장, 그러니까 아니, 12자장, 9자장 이 얘기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몇 자장 사셨나요? 10자 사셨나요? 네, 저도 10자 샀어요. 그럼 도대체 그 자가 뭘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예요. 12자면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m 60짜리 3m 60짜리 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롱 한 폭이요 90cm예요. 그러니까 장롱 하나가 90cm니까 12자면 얘가 4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자장이면은요 3자에다가 양옆에 날개가 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처럼 날개가 붙은 장이 있어요. 그거를 10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는 데서도 한자 두자 이렇게 써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한 평, 두 평. 자,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아직도 평단위 많이 써요. 그죠? 뭐 국민평수 그러면 30평, 32평 그러죠? 네. 도대체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평 그러면
얼뜻 안 와닿아요. 얼마나 큰지 이게 없어요. 근데 미터 제곱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터법에 더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법이 바뀌었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평을 쓰지 마라. 전부 다 미터 제곱으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아파트 팜플렛 같은 데는 다 미터 제곱으로 나와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죠. 이거 몇 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그럼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맞아요. 3.3 미터 제곱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얘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자죠. 이거 루트 3.3 하면 돼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3 하면 되는데 어렵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1.8m 곱하기 1.8m입니다. 1.8m 곱하기 1.8m예요. 6자 곱하기 6자예요. 그게 한 평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 높이, 키 하나, 이게 한 평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1인치는 2.54cm예요. 1피트는 얘는 1인치 곱하기 10입니다. 즉, 아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2인치는 1피트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12인치가 1피트예요. 왜 얘네는 12를 썼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제가 아이로 써놨지만 어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헤베루베라는 단어가 현장에서 쓰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헤베루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헤베 그랬는데 무슨 뜻이지? 왜 저 얘기를 하지? 근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헤베는 얘예요. 루베는 얘입니다. 1헤베는 1m 제곱을 뜻하고요. 1루베는 1m 세제곱입니다. 평방미터란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중에 평방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하더라? 헤이베라고 하나? 헤이베이라고 헤이베 모르겠다. 어쨌든 네 글자인데 줄인 거예요. 헤베로. 루베도 마찬가지예요. 1m 세제곱인데 루에베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줄여서 루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베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이런 바닥집 있죠. 바닥에 들어가는 집, 타일 가게들. 타일 가게나 아니면 벽지 있죠. 벽지 쪽에선 헤베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5헤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5m 제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루베라는 단어도 있어요. 미터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누가 쓰냐면 레미콘이요. 레미콘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근,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불러서 이제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때 이제 레미콘 회사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5루베만 보내주세요. 내일 0.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미콘 회사는 여전히 루베로 얘기하고 있어요. 루베가 입방미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이거 평방미터라고 해요. 이거 평방미터고 얘는 입방미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피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혹시 적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출이라는 말보단 계산이라는 말이 자재의 물량을 계산하는 말, 이게 적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벽에 이제 벽돌을 쌓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벽돌을 쌓을 겁니다.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갑자기 암담하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벽의 면적 있죠. 나누기 벽돌의 면적. 그러면 이렇게 돼요. 벽돌의 개수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벽돌의 개수가 나오면 여기에 따르는 시멘트에 대한 물량과 모래에 대한 물량도 자동으로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적산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건축이죠. 기계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기계는요, 철의 중량으로 금액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1kg에 9,800원, 뭐 9,9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날 시세가 다 달라요. 오늘의 시세표를 찾아보면 혹은 이제 철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거래처가. 그럼 이제 전화해요. 사장님 오늘 철 1kg에 얼마예요? 라고 하면 1kg에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철의 중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철의 중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철의 중량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여기서 끝날까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 철의 비중이 들어갑니다. 비중을 곱해야 비로소 철의 중량이 나옵니다. 비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비중, 물, 가로, 세로, 높이 가 1cm 의 중량. 물 1cm, 즉 1세제곱cm가 되는 거, 1cm 세제곱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cm일 때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의 비중 같은 경우 대략 7.6 정도 돼요. 맞을 거예요. 7.6. 찾아봐야죠. 아니다. 7.8로 나오네요. 7.8. 그 다음에
철의 비중은 대략 이 정도, 7.8. 그래서 조금씩 비중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략 철은 비중이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그러면 됩니다. 이때 가로 세로 높이는 다 미터입니다. 미터예요. 비중은요. 센티미터 세제곱이죠. 단위가 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단위를 보정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만큼을 다시 또 곱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적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적서를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값 이렇게 이제 철의 비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철을 알면, 철의 무게를 알면 결국은 자재의 비용이 나오겠죠. 벽돌 같은 경우 벽돌 한 장에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자재 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하는 가공비가 있겠죠. 또 이걸 가공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이걸 싣고 나르는 운임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페인트 칠을 하면 뭐 페인트 비용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추가하고 맨 끝에 회사 마진을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회사 마진이 없으면 맞짱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내는 겁니다. 이거 이만큼 가공할 때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깊이 있게는 못 알려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결국은 면적부터 시작합니다. 면적과 최적으로부터 적산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면적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도면을 그리고서 면적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 서클 반지름 250 아니 서클 반지름 500 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1000 즉 1m 제곱이 되겠죠. 1000mm 곱하기 1000mm니까 1m 제곱이겠죠. 원은 조금 다르겠네요. 자, 에어리아 면적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코너 포인트 구석점 클릭. 그랬더니 넥스트 포인트 클릭. 넥스트 포인트 초록색 면이 하나 나오네요. 엔터.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면적과 둘레가 계산되어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에어리아 코너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초록색 화면이 뜨고 초록색 영역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면적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은 눌러야 될 코너점이 있나요? 없죠? 네,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체란 뜻이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원을 꾹 클릭해 버리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점을 클릭, 클릭, 클릭. 두 번째는 오브젝트로 클릭. 어느 게 더 편한가요? 오브젝트가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렉탱글로 만들어졌죠. 렉탱글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폴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에어리아를 했을 때 이렇게 폴리라인은 한 번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번에 나와요. 폴리라인은 한 번에 나옵니다. 폴리곤, 폴리곤, 렉탱글, 서클, 얘네들은 오브젝트로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별을 그렸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어리아. 자,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다 선이잖아요. 그럼 에어리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다 코너점을 클릭해야 할까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요. 명령어 다 배웠거든요. 조인이요.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조인이요.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선택하고 그러면 자, 다시 조인. 그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죠? 네.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되어지죠. 명령어 중에 우리가 이레이즈하고 익스플로드, 디바이드, 메주어, 트림 브레이크, 조인을 아마 지난 시간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죠. 에어리아 잠깐 냅두고 여기로 넘어가죠. 이레이즈는 지우개예요. 지우개입니다.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지우고자 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물체가 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썼어요? 명령어를 그러니까 명령을 쓰지 않고 일단 객체 선택하고 벨키 누르면 된다 그랬었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똑같이 선택하고 이레이즈 2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이레이즈 명령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플로드는 분해 명령어입니다. 분해하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렉탱글이 다 하나로 묶여 있죠. 네, 분해합니다. 분해 명령어가 이레이즈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기 익스플로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분해해버리면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라인으로 다 쪼개져요. 쪼개진 거 맞나요? 다 떨어진 거 맞습니까? 폴리곤. 자, 지금 폴리곤이죠? 지금 선택한 거 폴리곤입니다. 자, 익스플로드 분해하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라인으로 이렇게 다 뚝 떨어져 나갑니다. 여지껏 하나의 묶음으로 있었던 게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 낱낱이 쪼개지는 거죠. 분해란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와 메주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이건 점이라는 명령어고요. 여기 명령어가 PD 모드인가? 아닌데. 네. P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P 타입. 얘는 점의 모양과 크기를 수정하는 명령. 여기에는 원래 PD 모드와 PD 사이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PD 모드, PD 사이즈가 있었는데 요거 통합한 게 P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PD 모드하고 PD 사이즈는 숫자로 우리가 커맨드로 한다면 P 타입은 대화 상자로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꼭 클릭하면 점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끝이에요. 포인트. 네, 이걸로 끝입니다. 점이 이렇게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P타입. P타입 명령어 실행하면 화면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둘로 나누시고 위에는 점의 모양을 바꾸는 거고 아래는 점의 크기를 바꾸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 모드에서 들어가면 0, 1, 2, 3, 4 그 다음에 32, 33, 34, 35, 36 그 다음에 32였으니까 64, 65, 66, 67, 68 64였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96번인가요? 96, 97, 98, 99,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PD 모드에서는 번호로 들어가요. 32씩 커집니다. 0, 1, 2, 3, 4 그 다음에 32, 33, 34 64, 65, 66, 67 그 다음에 64였으니까 96이 되겠네요. 이렇게 번호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냥 선택하고 OK 그러면 점의 모양이 바뀌었나요? 바꿔보시죠. set size in absolute unit. absolute는 절대적인이란 뜻이죠. 유니트는 단위입니다. 절대 단위. 즉 오토캐드를 처음 실행했을 때 우리가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게 absolute unit입니다. 밀리미터란 뜻이에요. 즉 여기에 내가 포인트 사이즈를 5라고 적어버리고 그 다음 여기 set size in absolute unit 넣으면 점의 크기가 항상 5mm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리젠. 작은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키워도 안 바뀌어요. 작아도 안 바뀌어요. 왜요? 크기를 5mm로 고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좀 편하냐면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화면의 5%가 좀 편한 거죠.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점의 크기도 왔다 갔다 한 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편한 거죠. 대신 리젠을 해줘야 되겠죠. 리젠을 해줘야 되지만 자, 그 다음 라인 점이 찾아지나요? 오스냅으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오스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점 관련 오스냅이 별도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점 관련 오스냅이 두 개가 별도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점이에요. 정확하게 점이란 뜻입니다. 점에 관련된,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찾는 오스냅, 그러면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는 명령어가 니어레스트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러하면서 나비의 몸통을 타원으로 그렸었죠. 네, 그게 니어레스트로 그린 겁니다. 근처 아무데나 라는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라. 이 두 가지예요. 저는 니어레스트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니어레스트 쓰면 내가 원치 않는 점에 자꾸 클릭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진 않는데, 점을 찾는 오스냅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라인,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노드, 점이란 뜻이죠. 자, 점이 찾아지나요? 네, 이렇게 점 찾은 다음 클릭,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 다음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이에요. 근처예요. 근처. 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보세요. 니어레스트, 그러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찾아줍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다 찾아주는데, 점도 이렇게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 그리는데 정확하게 여기 중간점은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이 선 위에 있는 아무 데서나 원을 그리고 싶어요. 즉 원의 중심이 이 선 위에 아무 데나 있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니어레스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 위에 아무 데나 찾아주겠죠. 클릭. 이해되시나요? 이게 니어레스트의 용법입니다. 선 위에 아무 데나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 위에 혹은 선 위에 무작위로 찍히는 점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 찾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을 보면 교차점도 있고, 그죠? 교차도 하고 원도 있고, 그럼 원의 중심이나 교차점으로는 왜 안 될까요? 얘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허상이에요.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습니다. 그죠? 바다에 나가면 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표 밑에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초 위에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부표가 보이면 그 부표를 피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표 밑에 암초가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어부들이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 끝에 스티로폼을 달아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부표인 거죠. 그 위에 이제 GPS를 꽂아 놓긴 합니다. GPS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배에 보면 GPS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부표 밑에 그물이 있다는 뜻이죠. 두 가지예요. 근데 부표가 결국은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표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이거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학적인 정의에서 점을 보시면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부피도 따라서 없습니다.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점의 위치를 못 찾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럼 점의 위치가 표시가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점의 위치가 나오는 거지, 안 나오잖아요.
더욱이 기본값을 볼까요? 얘가 기본값이에요.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조금 더 빨리 쉽게 찾으라고 하는 게 바로 점의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센터 오스냅이나 인터섹션 오스냅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상이니까. 그 다음 이제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할 거예요. 라인 제가 520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520mm 짜리 선을 하나 그렸어요. 520mm 짜리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거를 디바이드라고 해요. 디바이드 등분. 메주어는 일정한 길이로 잘라내는 것, 그게 메주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피자집에 갔어요. 우리 8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혹은 4조각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은 크기로 4등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조각이 같아야 돼요. 자, 디바이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터 더 넘버 오브 세그먼트, 조각의 개수를 엔터 입력해 주세요. 몇 조각으로 나눌 건가요? 네, 6조각이요. 자, 제 거 나눠졌나요? 자, 보세요. 클릭. 나눠졌나요? 얘가 끊어졌나요? 아니요, 안 끊어졌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그 자리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선을 끊어야 되는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바이드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쓸 수가 없어요. 포인트 명령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포인트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다른 명령어 들어갔다. 이거 정확하게는 포인트 타입이죠. 포인트 타입의 모양을 이렇게 싹 바꿔주면 점에 맞춰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6조각으로 나눠진 것도 맞습니까? 6조각으로 끄는 게 아니고 트림한 게 아니고 트림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오스냅하고 니어레스트 오스냅, 그 다음에 P타입이라는 명령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 메주어를 한번 볼까요? 자, 메주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근데 메주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레이에서. 경로 배열에서 메주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경로 배열 했나? 네. 일단 자, 보시면 메주어를 실행하면 select object to measure, 분할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분할입니다. 분할. 선택합니다. 그러면 length of segment, 즉 아까는 개수였잖아요. 지금은 길입니다. 100mm. 그러면 100mm씩 쭉 나누고 맨 끝에 짜투리가 딱 남게 됩니다. 이게 메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같이 있었던 선생님은 메주어라고 안 하고 메주라고 불렀었고, 그래야 외우기 쉽다고. 네. 메주어입니다. 메주어. 메주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아까 디바이드는 피자 조각으로 설명을 드렸죠. 얘는 뭐냐면 이런 바닥 타일 같은 경우, 혹은 난간 손잡이 같은 난간 봉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서 있죠. 난간 봉 같은 경우 300mm로 들어갑니다. 벽에서부터 300, 300, 300, 300, 300, 맨 끝에 짜투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끈을 뭐 1m 단위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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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중에 싹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로 자르고자 할 때 쓰는 건 measure. 길이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고 싶어요. divide. divide는 똑같은 조각으로 나눌 때 쓰는 거고, measure는 길이로 나눌 때 쓰는 거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트림은 이미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끊기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주어가 클릭하면 클릭하는 쪽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쭉 나눠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른쪽을 클릭했으니까 오른쪽부터 나누어 갑니다. 이렇게요. 제가 메주어를 왼쪽을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나누어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메주어 제가 오른쪽을 클릭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 나갑니다. 이렇게요. 어디서부터 끊어 나갈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는 모디파이에서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원래 브레이크 명령어가 하나예요. 브레이크는 하나입니다. 근데 편의상 리본 메뉴에서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그러면 브레이크할, 즉 끊을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오브젝트. 브레이크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딱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한 지점부터 브레이크한 포인트,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 즉 두 번째 브레이크 점을 물어봅니다. 클릭. 그러면 선이 끊어진 거 맞습니까? 마치 트림처럼 끊어지죠? 다시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래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세컨 포인트 끊어지나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클릭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교차점부터. 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시면 캐드가 첫 번째 지점을 다시 선택해 달라고 떠요.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 첫 번째 끊어질 점, 여기요.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요. 그러면 트림처럼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하고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퍼스트 포인트는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내가 교차점을 먼저 지정한다고 인터섹트 이용해서 지정해버리면 수평선이 선택될지 수직선이 선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해주세요. 신경 쓰지 말고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명령을 이용해서 교차점을 지정해 주시고 세컨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다른 교차점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 퍼스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도 똑같은 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끊어져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정한 점을 이용해서 브레이킹이 일어나죠. 한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한점 브레이크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모디파이 명령을 보시면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자, 이게 이제 일반 브레이크고, 그 다음 선택하고 같은 점을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브레이킹이 들어가요. 이게 한전 브레이크고. 그러니까 얘는 브레이크 명령어고 얘는 한전 브레이크예요. 볼까요? 명령어 실행합니다. 클릭 선택하고 끊어질 자리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쓰려면 트림으로 끊어내고 선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근데 한전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자, 브레이크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한전 브레이크 들어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카피. 이거. 자, 선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은 지금 현재 3조각이죠. 얘는 2조각이죠. 그죠? 자, 먼저 이쪽부터 보죠.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인. 연결하기. 트림 브레이크의 반대가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란한, 아니,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만들어 줄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동일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나란한 거죠. 그러나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제가 일부러 선의 모양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요. 조인하기. 그러면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먼저 선택하랍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select to join 조인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연결할 객체를 선택하래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연결이 되나요?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면서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소스를 오른쪽 걸로 했습니다. 조인할 거 선택하고 엔터. 색깔이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조인. 자, 얘도 색상을 바꿔볼까요?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인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결되나요?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면 결합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라인. 얘는 어떤가요?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끝점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맞닿고 있죠. 이럴 때 조인하면 이거 폴리라인으로 바꿔줍니다. P라인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조인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혹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하나로 연결해 줄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땐 절대 조건이 뭐냐면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끝점이 맞닿아 있는 거죠? 맞습니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끝점이 떨어져 있으면 조인이 안 돼요. 끝점이 떨어져 있으면 조인 안 됩니다.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조인하면 폴리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얘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라인.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요만큼 트림.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조인. 먼저 원을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했습니다. 이거 P라인으로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때때로 이게 복잡하면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때때로 스플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존재해요.
특히 엘립스 같은 경우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라인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라인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하셔야 제대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분해하기 그러면 얘도 또 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스플라인입니다. 얘가 스플라인이에요. 보시면 조절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타원 그려가지고 연결해보세요.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요. 타원으로 연결하면 타원은 스플라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타원은 안 들어가요. 타원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어리아로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조인을 쓰는 겁니다. 조인. 끝점이 맞닿아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10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트 변경되었습니다.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물론 이게 한 개로 될 수도 있고 두 개로 될 수도 있고 세 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폴리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조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 폴리라인이 될 때까지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과 둘레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익스플로드 된 것도 조인하시면 다시 폴리라인으로 바뀌겠죠? 조인. 자, 폴리라인으로 바뀐 거 맞나요? 분해된 건 다시 조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미드 포인트 반지름 250 그리고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코너 포인트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경우 더더욱 코너 포인트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에어리아, 자, 코너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아크가 있어서 아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끝점이 어디 있을까요? 센터 포인트. 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불편해요. 아까 공부했던 조인으로 선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면적을 계산하는 명령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을 일일이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 세 개의 면적을 다 합산하고 싶어요.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나 한 다음에 계산기 이용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에어리아 명령어에 보시면 add 에어리아가 있고 subtract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에어리아야 면적이란 뜻이겠지만 add는 더하기죠. 면적 더하기란 뜻이 됩니다. subtract는 빼기란 뜻입니다. 면적 빼기가 돼요. 자,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야죠. 그러니까 add 에어리아를 사용합니다. add 에어리아에 들어가면 코너 포인트로 면적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브젝트로 면적을 합산하시겠습니까? 또는 면적 빼기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면적 계산하는 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코너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로 클릭하거나. 그 다음은 뭐예요? 면적 합산을 하거나 면적 빼기로 가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 오브젝트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엔터. 그럼 보세요. 자, add 모드죠. 첫 번째 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자, 근데 면적이 쭉 합산돼서 토탈 면적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토탈 면적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합산되어져서 계산이 끝납니다. 다시 볼까요?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뺄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냥 엔터. 그러면 면적이 합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합산 면적이에요. 자, 이번엔 면적 빼기를 해보죠. 서클, 반지름 100, 서클, 반지름 200. 이 세 개의 면적과 요 부분에 구멍을 빼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 면적을 구하세요. 전체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면적 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하나만. 에어리아. 처음부터 빼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그 다음 subtract 에어리아로 바꾼 다음 오브젝트를 눌러서 이렇게 뺍니다. 그래야 요거에 대한 면적이 나오게 돼요. 처음부터 빼기 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전체를 먼저 합산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합산하고 엔터. 그 다음 빼기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브젝트로 뺍니다. 엔터. 그러면 토탈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메주어 지오메트리. 아까 메주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죠? 메주어 지오메트리. 이거예요. 메주어 지오메트리. 디스턴스,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 볼륨. 디스턴스는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18이군요. 그 다음에 라디어스 반지름은 500입니다. 앵글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108도이군요. 에어리아 면적이죠. 면적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제 볼륨을 쓸 수가 없죠. 볼륨은 최적이니까.
볼륨은 최적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메주어 지오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있으니까 명령어로 쓰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편한 거죠. 엑시트. 이건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요. 컬큘레이터 계산기입니다. 커맨드에다가 계산기.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여기서 계산기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CAL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다 커맨드 라인에다가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6 더하기 2 곱하기 6은 얼마일까요? 18 맞나요? 아닌데? 맞나요? 네, 18 맞네요. 그죠? 맞죠? 4칙 연산 중 덧셈,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더하기 빼기 계산하죠? 어려운 거 없고. 다음 그 다음 리커버는 파일이 종종 깨질 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혹은 이메일로 보낸다 하더라도 종종 파일이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혹은 우리가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혹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리커버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리커버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열기.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계산해요. 뭔가 하나 에러 있었네요. 에러 1 파운드, 에러 1 픽스. 이렇게요. 알아서 캐드가 에러가 난 부분을 찾아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픈해줘요. 이렇게. 이게 리커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 가방에 자석이 달린 가방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많이 쓰는 핸드백 그 똑딱이 단추가 자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USB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이었거든요. 근데 그 플로피 디스켓 위에 자석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했었습니다. 근데 플로피 디스켓을 핸드백 앞쪽에다 넣으면 그 똑딱이 때문에 100% 깨져요.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파일이 오픈이 안 돼요. 선생님 이 파일 오픈 안 돼요. 파일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그럼 그때 썼던 게 리커버예요. 리커버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쭉 읽어보고 에러난 부분들을 조금 수정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줘요. 그게 리커버입니다. 그러니까 리커버 명령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리커버. 리커버리 모드인가? 아닌데. 보통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떠요. 파일이 캐드가 갑작스럽게 다운이 되면 이렇게 떠요. 이 파일이 떠요. 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복구가 가능해요. 누른 다음에 더하기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하면 리커버가 되는 거죠. 자, 리커버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는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계정 마크예요.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도면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도면을 일반 도면하고 실시 도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설계하고 실시 설계로 나눌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실시 설계는 시공을 위한 도면, 시공을 위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 걸 실시 도면 또는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이걸 가공해서 만들어야 돼요. 혹은 내가 이거를 현장에서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해당 도면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수정 못해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도면을 수정해버리면 인부들은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껏해서 자재 다 준비해놨는데 도면 수정해버리면 자재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재가 달라져서 적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견적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벽 허물고 다시 지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당해봤어요. 막상 와서 보니까 도면으로 볼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 너무 좁아요.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도면도 다시 고쳐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럴 때는 제일 첫 번째, 공사 기간.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발생하잖아요. 기껏 공사 시간에 맞춰서 다 했는데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뒤로 미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해야 될 게 공사 기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뤄야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예정된 시간 내에 끝내야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정된 시간 내에 끝내놓고 다음 일을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간을 맞춰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또 이제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물어야 돼요.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면대로 제대로 다 해놨는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니 공사 비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딜레이에 따르는 비용 이런 건 다 클라이언트가 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죽으라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하게 되거나 그러면 공사 비용이 이제 올라가요. 그만큼. 그러면 도면에 저거 체크해놔야 돼. 이 부분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슨 이유로 해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공사 딱 끝나고 비용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누가 이래서 여기 도면 수정했고 공사 비용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용 이만큼 들어갔어요. 더 주세요.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걸 리비전 클라우드 또는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마크라고 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간단합니다. 이건 드로잉 명령어니까 드로잉 툴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 드로우에 보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렉탱귤러, 폴리거널, 프리핸드. 세 가지 방법으로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실행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예요. 맥시멈, 미니멈 아크 랭스, 맥시멈 아크 랭스. 구름 모양이에요. 구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크의 크기가 필요해요. 아크의 크기가 100mm짜리랍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이 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스타일은 노멀입니다. 요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캘리그라피 타입과 노멀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는 방식은 렉탱귤러 방식입니다. 보시면 아크랭스를 통해서 아크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자, 오브젝트부터 여기까지 네 개의 방법으로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노멀이냐 캘리그라피냐, 그 다음 모디파이는 수정하기란 뜻입니다. 자, 아크랭스를 고쳐볼까요? 아크랭스 100mm, 100mm 이렇게, 아크랭스 50mm, 50mm 이렇게요.
아크랭스 100mm, 100mm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아크랭스를 고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렉탱귤러 사각형 모양으로 그룹 마크를 만듭니다. 클릭. 자, 사각형 모양으로 됐나요? 말풍선이죠? 웹툰에 보면 말풍선 나오는 거죠? 네. 도면에선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사각형 모양. 리비전 클라우드 폴리고널 다각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프리핸드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경로를 따라서 구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화면에 제가 렉탱글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폴리건을 하나 그렸습니다. 서클도 하나 그렸고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클릭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클릭 다시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클릭. 자, 어때요? P라인이나 서클은 그냥 오브젝트로 간단하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전 클라우드 즉 계정 마크를 만드는 방법은 미리 우리가 P라인으로 도면을 그려놓고 변환하거나 아니면 렉탱귤러 방식으로 직접 크기를 맞춰서 그리거나 아니면 폴리고널로 그리거나 아니면 프리핸드로 그리거나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스타일 들어가면 노멀과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가 펜글시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선의 모양이 다르죠? 뭐가 이뻐요? 캘리그라피가 이쁘죠. 캘리그라피 쓰시면 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캘리그라피 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겠죠. 계정 마크는 이렇게 합니다. 위피 아웃은 아래선 가리기입니다. 아래 선 가리기가 위피 아웃입니다. 자, 볼까요? 그냥 위피 아웃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선 가려진 거 맞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가리기예요.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동이 이렇게 돼요.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선을 가려줍니다. 감추어주는 기능이 위피 아웃입니다. 종종 사용해요. 자, 위피 아웃 자, 보시면 폴리라인도 있어요. 자, 폴리라인 아니 렉탱글 먼저 해볼까요? 렉탱글 자, 위피 아웃 그리고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꾹 클릭하면 폴리라인으로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렉탱글 또는 폴리건 등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아래선 가리기는 두 가지고요. 위피아웃에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 보시면 온오프가 있어요. 오프해 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이고 위피아웃 테두리가 어떻게 됐나요? 안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에 테두리가 위피아웃이 있어요. 위피아웃 프레임 온 만들어진 거 맞나요? 위피아웃 프레임 오프 감춰진 거 맞나요? 네, 프레임을 보이거나 감추고자 할 때 쓰는 게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but not plot. 디스플레이 표현하다, 그리다,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나 not plot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테두리는 보여줍니다. 화면상엔 보여요. 그러나 출력하면 이 테두리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위피 아웃입니다. 아래선 가리기예요. 자, 그리고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순서 바꾸기예요. 순서 선의 순서를 바꿀 때 쓰는 명령어가 드로우 오더입니다. 자, 제가 위피 아웃을 몇 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피 아웃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어때요? 순서에 따라서 정리되는 거 하나 밑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위로 올라가 있죠? 자, 드로우 오더 명령어 쓰지 말고요.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드로우 오더 여기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여기 있어요.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밑으로 보내기,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올리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자, 보세요. 이동하기, 얘가 제일 아래 있죠? 여기는 요 사각형이 제일 아래 있죠? 네. 선택한 다음 bring to front 제일 위로 보내기. 제일 위로 온 거 맞습니까? send to back 제일 아래로 가기. 그 다음 above object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위로 보내기, 아래로 보내기 이런 거 있었어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캐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